만에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거. 언어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어떻게 하지?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한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울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도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사람이 많아.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하면 자기 그만.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제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제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제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은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오, 뭐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